오늘 강의는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제 강의가 이제 26번째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30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에코토피아가 무슨 말이냐? 에코토피아. 아마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말을 잘 들었을 겁니다. 토마스 모어의 이상적인 세계 또는 이상적인 나라, 그런 그 공간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럼 왜 에코토피아냐? 그러니까 토피아라는 어떤 그 아주 그 공간이고요. 에코라고 하는 것은 에콜로지, 생태. 그러니까 어떤 생태학적인 이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시 복원된 세상,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환경으로 잘 조성된 세상, 그게 하나의 그 에코토피아, 그런 꿈을 꾸어가는, 지금 너무 생태가 파괴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서 다시 에덴처럼 아름다운 생태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꿈을 꾸는 것을 우리는 에코토피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21세기 들어서서 참 많은 과학적 혁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혁명도 있고 생명공학의 혁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을 엘빈 투플러는 그 제3의 물결에서 이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지금은 정보통신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지구촌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하이퍼 리얼리즘 시대고 또는 뭐 사이버 리얼리즘 시대다. 뭐 그래서 이 정보통신의 새로운 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생명공학도 지금 생명을 연장한다, 생명체를 조작한다. 예를 들어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그 사람을 인공부화장에서 깨내듯이 사람을 생산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바야흐로 오늘의 세상은 막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리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던 어떤 신적인 세계, 신비로운 세계가 벗겨지고 인간중심주의, 물신주의, 과학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환경오염,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천재지변이 나고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인간들이 지구를 함부로 쓴 것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나 생명이나 인간은 다 유기적인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먹이사슬의 관계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의 생존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파괴가 결국 인류의 어떤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실 염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보면은 이제 이 빛과 그리고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지구와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늘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걸 만들고자 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구의 꿈, 인류의 꿈, 이 우주의 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창조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런 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지 말라.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려라.
만약 그렇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나 인류의 욕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같은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혜로면 그러면 행복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하고 지혜로워지면 보다 더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아니 그런 꿈을 꾸고 아담이 아마 선악과를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문명을 택하면서부터 계속 지구는 파괴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살아가는 어떤 희망적인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 또는 지식을 중요시하는 이 물질 문명주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과 공자가 바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성적 가치 기준을 정해서 이 본질과 비본질, 도덕과 부도덕, 문명과 야만, 선과 악 등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럼 공자는 어떠냐? 공자도 선과 악을 나눴어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고 주인과 노예 이런 그 계급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열을 결정하고 서열을 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인간 우월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가져온 기술 문명과 이 물신주의가 자연환경과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고 인간 생존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 그래서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절망적인 세계, 암흑의 세계, 그런 세계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생태 문제, 이 순환의 문제, 질서의 문제, 이걸 인식하고 모든 생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해서 인간과 자연인간과 인간이 공용하는 생태 회복의 낙원, 그게 바로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와서 사상가들, 비평가들, 문인들이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태시란 말을 하는데 왜 생태시냐? 이것은 바로 이러한 21세기 전 인류에게 부딪힌 커다란 문제, 환경오염, 환경 파괴로 인한 이 생태계의 파괴가 어쩌면은 인류 전체가 멸망될지 모른다는 이러한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과학자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철학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인들도 문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1세기의 최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쓰고자 한 것이 바로 생태시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생태시가 뭐냐? 생태시라는 명칭을 헤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태시는 에코릴리. 이 에코란 말은 환경, 생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코, 릴리가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코라는 것은 에콜로지, 생태학, 그리고 릴리, 그건 서정시. 그러니까 생태학과 서정시가 결합된 시. 이게 바로
생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코릴릭이라고도 말하죠. 자, 생태학이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시가 사물을 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면 생태시는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관계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요 생태학 문제를 조금 얘기해야겠습니다. 생태학이란 특정한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주변 환경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이런 생태학적인 인식구조와 생명 존중의 철학,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 환경보호운동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생태시는 이 같은 그 학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인식에 근거해서 인간, 동물, 식물, 생태계의 변화에 어떤 반응과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사실적인 언어로 재생해내는 바로 시를 우리는 생태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시는 뭐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시와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존 시와 다른 점이 뭐냐? 지금까지 시라고 할 때 공통된 조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음악적인 언어 또는 상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미적인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고 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시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의 주제가 철저히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역시 우리는 문학을 해왔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그리움이라든지 인간의 문제에 집중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감정만을 유일한 시의 주제로 시의 과제로 삼았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들 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물이나 자연을 소재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늘이나 들이나 강을 노래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지 정말 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점에서 결국 인간의 사상을 자연에 투사하거나 동화해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을 뿐이 따라서 자연은 언제나 타자, 남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는 언제나 인간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모든 문학작품은 인간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배운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또 뭐 성경에서도 다스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잘 개발해야 되지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지배하는 것을 마치 인간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 생태시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시이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태시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실적 인식,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물도 이 지구의 주인이고 땅도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폐괴의 사회적 원인들을
인간들이 파괴하는 모습을 고발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의식과 개혁의지를 일깨우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시입니다. 그래서 생태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모든 생명의 고귀함,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생명체뿐만 아니라 자연 한 것까지도 인간과 유기적인 공동체, 인간끼리만 가족, 패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도 공기도 하늘도 들도 땅도 모두가 다 어울려 사는 패밀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유기적 질서를, 그래서 바로 이 생명과 우주의 유기적 질서, 이것을 하나의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이 생태주의가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상생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것, 이걸 우리는 윈윈 세월이라고 합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론. 그럼 이제 20세기는 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그 윈로스 세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20세기 철학이라면 21세기는 윈윈 세월이, 이걸 상생주의, 서로 잘 사는 주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1세기 지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윈윈 세월이, 요즘 되게 그 정치가들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야, 서로 윈윈 하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바로 윈윈 하자는 게 뭔 소리냐? 너도 잘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잘 살자. 근데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잘 살자. 자, 그런데 이 생태주의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환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청 뭐 이래서 환경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환경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하는 게 뭡니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바로 환경입니다. 자, 환경주의자들은 자연 파괴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인간들이 파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 청소하고 잘 돌보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천도 정화하고 뭐 물도 정화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생활 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산을 깎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강을 파고 이게 바로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끝내 인간 중심주의다. 그러니까 이 환경주의는 근본적으로 땜질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차등의식, 이 소유의식을 갖는 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늘 어떤 대등한 관계, 공존의 관계 회복, 그 근본적인 의식 개혁, 이것을 바로 시인이, 철학자가, 사상가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고치고 길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까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스팔트 깔고 뭐 이런 것만 그게 바로 이 환경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그 모든 태도를 버리고 인간과 자연을 대등한 관계,
공존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운동,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태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평등을 내세우는 그런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요즘 많이 민주주의 떠드는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인간끼리 서로 평등하자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해야 되겠고, 잘 사는 못 사는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되겠고, 이게 다 인간끼리만 평등이죠. 그게 민주주의, 인간 민주주의. 그런데 정말 민주주의는 뭐냐? 인간과 자연, 자연과 우주 모두가 평등한 생태학적 민주주의.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절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해야 될 이 지상의 꿈은 인간끼리 평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만 남녀가 평등하잖냐. 남녀 평등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늘 사람끼리만 서로 평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다 대등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에코토피아입니다. 그게 바로 생태주의의 이상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태주의 운동을 벌리면서 시를 쓴 것이 1970년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알지만은 70년대 그때 보면은 뭐 유럽에서 무슨 행사 있다. 특히 핵 문제 나오면 그린피스, 녹색당 하고 나와서 굉장히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생태주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운동들이 시인들, 문인들이 단결을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생태시 엔솔로지로 직선들의 폭풍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약 100여 명의 시인들이 모여서 이 생태시 엔솔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독일 그런 생태시 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생태시가 뭐가 있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시조새의 꿈. 아마 여러분들 시조새라는 것을 유전학 하는 데서 아마 진화론 할 때 많이 배웠어요. 머리는 이 새인데 이제 다리가 뭐 있고 날개도 있고 뭐 이런 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수천 년 동안 늪처럼 이끼처럼 웃음을 머금고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예감하는 나. 자, 시조새가 지금은 막 박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시조새가 날아다니던 그 시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수천 년 동안 늪처럼 이끼처럼 웃음을 머금고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시조새가 그 옛날 꿈을 꾼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혀 어떤 생태 파괴도 없고 아주 자연이 완전히 정말 에코토피아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가? 물, 공기, 대지가 지금은 오염된 것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대지의 살점을 도려냈고, 무섭죠. 우리는 대지의 살점, 지금까지 그런 소리 별로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점을 도려냈다 하더라도 양심의 살점을 도려냈다 이런 겁니다. 대지의 살점을 도려냈고, 대지의 피부로부터 털을 깎듯 숲을 베어냅니다. 숲을 지금 인류의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브라질, 이 인도네시아 이쪽 숲이 지금 전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피부로부터 털을 깎듯 숲을 베어냅니다. 이 아주 인간들의 이 참혹한 이 자연 파괴의 모습, 더구나 구멍 숭숭한 상처 속에 아스팔트를 메꾸어 숨통을 틀어막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길바닥에 전부 다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그 아스팔트 밑에 있는 땅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돼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돼지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돼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정이라고 한 털큰만큼도 없는 강도가 되어 밤낮 없이 돼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간은 뭐냐? 돼지의 약탈자라는 거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파괴에 대해서 완전히 그 고발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산업화 도시와 기술 문명, 이 물신주의에 대해서 다시 이 다그마르나의 증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마음껏 즐겨보자. 우리는 쾌락의 칼로 하늘의 내장을 도려내 버렸다. 참 이것도 대단합니다. 하늘의 내장을 도려내 버렸다. 인간들이 이제는 하늘까지, 지금 하늘이 오존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파괴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내장까지 다 긁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의 내장을 도려내버렸다. 천사들은 이미 노래를 하늘의 천사는 없어요 이제. 뮤직박스를 틀어라. 광란의 재즈로 발을 뜨겁게 달궈라. 이 인간들의 이 자연을 파괴하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모습, 이것을 고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스 위리겐 하이제라는 사람이 징후라는 시를 썼는데, 이건 바로 지구 멸망에 대한 징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구 멸망이 옛날 그 성서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가 물로 멸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멸망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늑대를 쏘아 죽였다. 이제 들판은 영영 정복된 셈이다. 사과나무도 잔디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세상은 온통 정원으로 변화된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늑대들을 쏘아주겠다. 그러니까 산에 들에 초원에 있는 동물들 다 잡아먹고 다 죽였어요. 없어요 이제 들판은 영영 그래서 정복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도 잔디도 다 우리 것이 되었고 세상은 온통 인간의 정원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표적인 이 독일의 생태시인들이 있었는데, 이 굉장히 참 1970 전 세계를 아주 경악하게 만드는 시들입니다. 그 전까지 시하고는 전혀 다른 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강과 산과 들을 낭만적으로 노래했는데, 이들은 이 21세기 이 문명의 이런 그 황폐화 속에서 이런 그 걱정을 하고 지구를 걱정하고 이런 시를 썼던 것이죠. 자, 이런 시가 바로 미국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도 역시 7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에머슨, 소로 이런 사람들의 전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시를 쓰고 뭐 이런 것이 소로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낭만적인 전원 사랑의 시가 아니고 이런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그 위기를 고발하는 시, 이게 바로 생태시죠. 자, 그래서 이런 생태시가 이 게리 스나이더의 거북이 섬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유레카에서의 예술인들의 모임이라는 이 작품인데요.
해변가에 위치한 유레카. 원래 이 유레카라는 말은 이제 알았다 뭐 이런 그런 감탄사 같은 것이지만, 유레카가 이게 뭐 고물 자동차 아니겠는가. 해변가에 위치한 유레카, 핵발전소 쌓아놓은 목재 더미, 타지 사람이 주인인 제재소들, 나무들이 잘려나간 산둥성이 구루터기, 바다 안에 언저리에 서 있는 유레카. 나무는 다 베어졌고 강변에는 바닷가에는 핵발전소가 있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맨 자동차 쓰레기.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마을을 다스릴 힘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황폐돼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태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신문 기자가 어떤 상황을 르포 형식으로 보고하는 시. 그러니까 정말 파괴된 현장, 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장 폐수가 어느 강물로 흘러서 그 밑에 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는 기사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생태 파괴, 환경 파괴의 한 실상이죠. 그리고 시인들도 그러한 마치 기자의 그런 르포 같은 것처럼 사실적인 고발을 하는 시, 이런 시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적, 사실적, 르포적 그런 형식의 생태시가 있다. 그래서 이 한스 크리프트의 시 아닌크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1952년 런던 상공에 하얗게 피어오른 구름대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인 4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 구름대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스모그. 이것은 스모그, 연기와 포그, 안개를 합쳐놓은 이름이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산화황과 질산이 결합된 물질로서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흔히 광학적 스모그라고도 한다. 그 무슨 과학 기자의 그런 보고서 같은 형식의 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을 해서 영국의 공장 시대로 인해서 많은 스모그로 인해서 영국에 피해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중국의 황사 때문에 어쩌면 이 스모그 못지않는 이런 독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고발적인 생태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너무 고발적이니까 문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그것을 세련된 문학 형식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 브리트의 홍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바로 이 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새의 몸뚱이는 풍만하다. 그럼 배부르면 잘 됐죠. 근데 새의 몸뚱이는 풍만하다는 얘기는 새가 독약 먹고 여러 가지 중독들 나가지고 풍만해진 것을 여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의 몸뚱이는 풍만하다. 뼈들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아니 풍만한데 왜 뼈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립니까? 피에 젖은 감남 잎사귀들이, 피에 젖은 노아 홍수에서 그 잎사귀를 딴 새는 피에 젖은 것이 아니라 물에 젖은 잎사귀를 따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피에 젖은 감남 잎사귀들이 앞으로 흘러가는데
깃털들이 흘러가고 그 홍수 속에 뼈가 지나가고 깃털이 지나가고 피에 젖은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옛날의 홍수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고기들은 날아가며 나는 목이 마르다. 이런 그 갈증과 썩음과 부패의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생태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생태시는 어떤 거였을까? 이 한국의 생태시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동양의 자연관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 자연에 대해서 아주 그 긍정적으로 봤던 사상은 불교의 생태주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죽은 영혼이 초목 조수에 깃들인다는 전주소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나무나 이런 것들에게 깃들여다. 그러니까 영혼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산다. 그게 전주설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생명사상이고, 특히 자타불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이 아트만 사상, 그런 점에서 불교는 상당히 자연과 인간의 공존성을 보여주고 있는 생태주의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성불입니다.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분히 인간중심적이다. 네, 부처가 뭡니까? 부처는 깨달은 인간입니다. 그 단계. 그러니까 개도 돼지도 뭐고 저건 도를 닦아서 나중에는 부처가 되는, 깨달은 존재가 되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말하기는 했지만 다분히 좀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럼 노장사상은 뭐냐? 노장사상은 무위자연, 일체 자연에 손대지 말라. 자연 그대로 놔둬라. 왜냐면은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고 도다, 진리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손대면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일체 인위적인 사고 행동, 그것은 공자하고 다릅니다. 공자는 자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도덕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 사회적인 어떤 개혁을 내세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노장 사상이 생태주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태주의 일체하나 적극적인 친자연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허물을 강조한 소극적 생태주의다. 옛날에 한양대 어느 교수가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라 뭐 그런 스펠집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있는 그대로 놔둬라.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럼 학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건 자연에 손대지 말라.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다. 어쨌든 자연을 훼손치 말라는 말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은 무엇일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인간도 자연이다, 별거 아니다 하는 허무주의가 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생태시는 어떻게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 한국의 생태시, 이 한국인들의 이 자연에 대한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시는 생태학적 관심보다는 자연에 대한 관심.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시는 많이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을 노래하고 하늘도 노래하고 다 했어요. 근데 자연에 대한 관심, 향가도 있고 고려 가요도 있고 뭐 사르리 있다, 뭐 이렇게 청산의 사르리다, 청산을 노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르리라다 청산의 사르리라다가 무엇입니까? 이 현실에서 살기 귀찮으니까 차라리 청산에 가서 살자. 자연 도피, 그리고 현실 도피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이 불변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 내것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성적이라,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게 순수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바위 그래서 친구다, 아니면은 서경적 그냥 구경하는 자연. 그리고 현대 시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주로 아름다움에 관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 시가 보여주는 것은 또 자연에서 탈개성적인 그런 자연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 이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이런 면이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이 생태 문제가 거론된 것은 서양이 1970년대라면 우리는 1990년대 들어와서 시작됩니다. 사회단체로 환경보호단체들이 있었고 정부의 환경청이 생긴 것도 역시 이 시기에 이르렀다. 그럼 이 생태주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신동춘, 최병현, 손유성, 이동성, 박임은, 송영구, 김동욱, 문독수, 홍문표도 1991년에 생태시의 과제 뭐 이런 그 평론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서 고진아, 이경호가 있건 생태사화집,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 처음으로 이런 생태시 엔솔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생태 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연대의식이 가시화되었고, 그 밖에도 이제 김지아의 중심의 괴로움, 신진의 강, 강남주의 흐르지 못하는 강, 이승하의 생명에서 물건으로, 고진아의 우주백곡, 정현종의 한꽃송이, 문정희의 별이 뜨면 슬픔도 향기롭다, 송영구의 풀필이 소리보다 향기로운, 홍문표의 지상의 연가, 나비와 청산가자 같은 시집도 사실은 생태주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서 실제 생태시 몇 편을 또 감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90년대 이후 이 시 속에 우리는 이 생태 문제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환경 파괴 실상을 르포 형식으로 고발한 작품. 환경 파괴를 우리도 고발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락의 대구의 페놀수돗물 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런던의 스모그에 대해서 고발한 시가 있듯이, 자, 김영락의 대구의 페놀수돗물, 실제 대구에서 페놀수돗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도시에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설사와 구토, 피부병을 시작했고, 임신 중인 산모들이 태아를 유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사실적인 그 고발의 시입니다. 다시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죠. 근데 강남주라는 시인이 비행기에서 보는 세상,
비행기에서 땅을 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땅의 뜻만 땅에서 창궐하고 있사옵니다. 이 상식 고쳐야 되겠습니다. 낮은 땅의 뜻만, 낮은 땅의 뜻이란 어떤 지상의 생각들만 땅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색강과 폐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공장들, 아마 색강 공장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피가 맑아야 한다는 동의보감은 휴지가 되고 있사옵니다. 자외선이 쏟아지는 하늘 구멍을 향해 사람들은 대폐질을 계속합니다. 네. 아주 이 환경 파괴에 대한 고발을 아주 강하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태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태 파괴로 인한 정말 어떤 묵시록의 오늘을 보게 됩니다. 최승호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의 고발시가 아주 강합니다. 공장지대라는 시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문의 알을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아주 강하게 썼죠. 애를 낳는데 뇌가 없는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문해알을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왜 그런 문해알을 낳냐? 그 몸 안에 공장지대, 그러니까 하나의 오염된, 그래서 젖을 짜면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허연 폐수가 나온다. 아이 배꼽에는 비닐끈, 탯줄이 아니라 비닐끈이 나온다. 자,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형렬의 지규모라는 지구묘, 지구가 이제 묘지가 돼버렸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지구가 완전히 다 사람이 죽어버려서 아무도 안 살아요. 그들이 일어날 때의 시간인데도 산의 그늘만 길게 뻗쳐 있다. 아침이면 기상을 하고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만하고 그림자만 내비치고 있어요. 햇빛이 해골의 눈 속을 통과하여 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내린다. 해골만 쫙 깔려있는 지구. 한마디로 지구가 하나의 무덤입니다. 지구는 혼자 외로이 겨울을 빠져나가면서 공중에 떠 있을 뿐 인류는 모두 어디에 갔는가? 완전히 지구가 그냥 환경 파괴로 멸망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상생, 그러니까 인간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하지 말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공동체, 그리고 서로 오늘 먹이사슬, 그런 생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 먹이사슬의 문화, 생물평등주의,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 자, 그런 면에서 또 그 상당히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김지아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오죽해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한 김지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김지아 시인이 이 생태주의에 아주 강력한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여기 똥이라는 시입니다. 똥. 아주 대단합니다.
똥 보면 배 먹고 싶어. 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똥 보면 배 먹고 싶어. 새벽 샘물 샘 뒤 언덕. 그러니까 우리는 똥을 증오하고 아주 그저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똥을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 한 그것은 바로 자연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똥이 또 자연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니까 똥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똥 보면 오히려 배 먹고 싶어. 이 정도 사고방식이 될 때 이게 생태주의시가 된다는 것이요. 생태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자, 똥 보면 배 먹고 싶어. 새벽 샘물 샘 뒤 언덕 위 산중립 스쳐오는 바람을 마셔. 똥이 그렇다는 얘기죠. 동트는 분홍 산봉우리 흰 안개구름 마셔. 똥이 그냥 똥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샘물 샘 뒤 언덕 위 산중립 스쳐오는 바람도 마시고, 동트는 분홍 산봉우리 흰 안개구름도 마시고. 자, 그래서 똥만 보면 못 견디게 배 먹고 싶어. 아주 똥을 성스러운 그런 어떤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곧 흙이었을 개야. 왜 내가 똥 보면 이렇게 배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냐? 나도 썩으면 흙이 될 거니까 똥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똥을 마다 안함. 오곡이 장차 가득가득히 익어 끝내는 열매 열리게 될 터에 있어야 할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 죽으면 흙이 되는데, 그럼 흙이나 똥이나 같은 것이고, 오히려 흙과 똥이 모이면은 오곡이 잘 크지 않냐. 똥 속에 배시시 에린이 웃어 설케야. 그래서 똥 속에 배시시 에린 그런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웃어설 게야. 꼭 그럴 게야. 자, 그래서 자기는 똥을 보면 배워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생태주의 시인이 되려면 이런 경지까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정현종의 시가 있습니다. 자, 정현종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올해도 꾀꼬리는 날아왔다. 마음이 놓인다. 꾀꼬리야. 여러분들 보면 꾀꼬리 봅니까? 꾀꼬리 보기 참 어렵습니다. 다 이게 독약 먹고 죽고 뭐 이래서 산에 꾀꼬리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도 꾀꼬리는 날아왔다. 그런데 꾀꼬리가 날아왔어요. 그런 게 무엇입니까? 생태가 복원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꾀꼬리가 온 걸 보니까 아주 반갑다는 거예요. 왜? 생태가 복원됐으니까. 걱정 많은 생명계의 균형의 숨은 움직임을 번개처럼 알리니, 결국 꾀꼬리가 날아왔다는 것은 이제 생태가 복원되어서 이제 같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됐다는, 숨은 움직임을 내 소리의 품속에 안기고, 또 그래서 꾀꼬리 그 소리에 자기가 안기고 너무 반가워서 그 경지,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 그 품속에 안기는 경지, 그게 바로 생태주의적 시인의 자세죠. 내 소리, 경전에 비하면 다른 경전들은 많이 불순하다. 여러분들 경전이라면 성경이나 아니면 불교 경전,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들인데, 꾀꼬리 소리가 경전보다 더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이 있어도 지구가 멸망할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꾀꼬리가 돌아왔다는 것은 경전보다도 더 밝은 진리를 보는 것 같다. 번개처럼
귀발키며 또한 천지를 환히 관통하는 이 세상 제일 밝은 광음의 새소리. 그래서 이 꾀꼬리 소리를 이 세상 제일 밝은 광음, 빛의 소리, 새소리. 아, 올 봄도 꾀꼬리는 날라왔다. 자, 그러니 얼마나 반감. 1991년 5월 7일 오전 9시 44분. 여러분들이 생태시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말 자연을 그냥 아름답게 보고 뭐 미적으로 노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의 행복한 세상, 정말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입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생태주의 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정이는 딸기를 먹으며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딸기를 먹을 때마다 신을 느낀다고 한다. 딸기를 먹으면서 그냥 맛있고 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태양의, 왜냐하면 그 딸기 속에는 태양의 속살 사이사이 깨알같은 별을 박아 놓으시고, 그 딸기 속에 태양의 속살 별이 그 속에 씨가 아니라 별이 박아 놓으시고 혀 속에 넣으면 오호 하고 비명을 지를 만큼 상큼하게 스며드는 아름다움, 이새에 별이 씹히는 재미. 딸기를 먹으면서 별을 씹는 느낌을 갖는 것, 신비롭죠. 자, 이런 그 자연에 대해서, 딸기 하나에 대해서도 이런 그 생명의 존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경지. 자, 그게 바로 생태시의 모습이 아니냐. 제가 1990년대에 쓴 늘 푸른 강물이듯이 지상에 연관한 시를 썼습니다. 뭐 생태주의를 제가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우러져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늘 푸른 강물이듯이라는 시를 썼죠. 늘 푸른 강물이듯이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외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할딱거리는 대낮의 정사처럼 엉클어지는 운명이게 하소서.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 호이호이 날아가는 소욕구 말림.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정산의 겨드랑을 잡고 서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의 그 이상적인 그런 그 생태의 에코토피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또 어떻게 시를 써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 우리가 이 자연 파괴, 이 생태 파괴, 이로 인한 우리들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시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 이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고, 또 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시가 너와 나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과 인간끼리만의 통합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끼리의 통합,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연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